안녕하세요. 탄핵을 원하는 남자 김준우입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계엄령 해제되고 첫 방송입니다. 그 카톡이 막 오더라고. 지금 라이브를 켜라.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조회수의 괴물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의견을 주고 이걸 해야 된다 막 하다가 이제 새벽 한 4시쯤에 잠깐 여의도에 이제 갔었는데 의견을 줬다는 게 뭐예요? 지침을 지침을 지침. 하다를 했다. 지침을 내렸다기보다 혁명의 지도부로서. 아니 그냥 이제 어쨌든 여기저기 이제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 왕년의 대장정 멤버로서. 아니 진짜. 하여튼 이제 그래. 아주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한 것만 또 교묘하게 잘랐더라고요 또. 네? 내가 자른 거 아니야. 여기 얘기해줘. 저기. 대장정의 비밀주의가 아직도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제작진 분께서 그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Z세대여가지고 문미 이래가지고 그냥 잘랐더라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자른 것 같은데. 아무런 이거. 내용이 없다. 대장정의 비밀주의가 여기서 또 이거 관철된 것 같은데. 이제 못 자르게 앞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아는 모임은 그런 거라고요. 전국 학생 연대회 이런 거라고요. 그 두 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비선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비밀주의. 그때도 근데 무슨 휴대폰을 2개씩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름을 가명을 쓰고 네. 나는 이렇게 유난들을 떠나. 네. 그 왜 참 아유. 그랬었죠. 네.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하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한다 오늘 새벽에 제가 보통 한 5시쯤 자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좀 일찍 자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김민하 이렇게 막 무슨 얘기인지 검색해 보니까 그 시사인의 그 특집 방송으로 특별 편성돼가지고 사자우를 막 토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되게 하여튼 다행스럽게 일단 계엄령은 해제가 됐고 그 이유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그런 거 있을 때 기민하게 라이브를 킬 수 있는 방송은 아니라는 거. 네. 근데 국회 갔으면 켜지 그랬어요. 국회 기왕 갔으면. 그게 조회수의 그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국회에 갔던 분들 중에 물론 이제 내가 이거를 생중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각 세대마다 이제 경험들이 조금씩 다른 건데 가령 이제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런 식의 강렬한 기억은 이제 2008년 촛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08년 촛불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은 잘 안 했는데 80년 광주 이렇게 요 기억을 갖고 있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간접 체험을 갖고 있는 요 세대들은 그 80년 광주에서 그런 이제 무력 진압이 일어나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몰랐던 거지 않습니까? 네, 모르고 그 상황을 왜곡된 형태로만 알았던 거잖아요. 어떤 무장 폭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진압한 거다 이렇게만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늘어났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세대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모였던 분들이. 그래서 좀 핸드폰으로 막 찍기도 하고 그런 게 많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계속 방송 틀어놓고 있으면서 이제 보면서 국회 본 회의장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 저기엔 군인이 못 들어오겠다. 저게 군인이 들어온 순간 이제 끝나는 거다. 그 정도 사리분별의 최저선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국회 본청 뒷 유리창 깨고 들어가긴 했지만 더 이제 진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촉은 오더라고요. 직감은.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원래의 작전은 그러니까 이 최상층에서 최상위층에서 생각했던 작전은 들어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 소위 포고령이라는 것에 네. 그 첫 번째 대목이 네.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 일체 금지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왜 넣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정치 활동이고 뭐가 정당 활동인지는 뭐 이게 애매한 건데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건데 굳이 그걸 왜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상황이 뻔할 거라는 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계엄령 선포하면 야당이 모여서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해서 계엄이 해제될 것이다. 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무력화할 것이냐? 일단 국회를 막고. 근데 국회라는 데가 국회 답 넣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고도 하는 거예요? 평화주의자.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국회 담이라는 데가 넘으려면 또 넘거든요. 그게. 그럴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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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뭐 뚫릴 수 있으면 뚫리면 가서 끌어낸다. 왜냐면은 이거는 정당 활동이고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고령을 위반한 것이다. 포고령을 위반하면은 현행범을 체포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원 원래 체포할 수 없는데 영장주의가 예외 상황이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나 체포할 수 없는데 현행범이다라는 그렇죠. 걸로 논리로 이제 잡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 끌어낸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조로 군인들이 편성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군인들이 오다 마른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현장의 군인들의 태도를 보면 이제 현장에 있던 분들이 이제 전하는 태도를 보면은 물론 군인들이 무서웠던 순간순간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지만 언뜻 보면은 이게 뭐 정말 강경하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가 애매했다. 그런 걸 보면은 현장의 판단은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경찰도 사실은 서울경찰청장이 처음에는 그 국회의원들은 잡아놓지 말라라고 오더를 한번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가 뭐 일단 나긴 났습니다. 서울신문인가? 좀 그분은 이 윤석열 정권 측에서 보면은 네. 좀 쫄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막 하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막 그런 지적을 하니까 네. 아 그런가? 네. 문제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일단 국회의원은 들여다보내줘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청장이 다 막아 막 이랬다가 뭐 이제 혼선이 좀 있었던 건데 요즘 뭐 방송이 이게 그 사이 이틀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테니까 뭐 저희가 뭐 다 막 이렇게 하나하나 뭐 다 복귀할 것까지는 좀 중복되는 감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짚을 건 좀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보수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쟁점이 이 실패한 쿠데타, 실패한 계엄령의 이제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라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탄핵 사유보다 조금 더 한 끗 위에 있는 게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란죄는 이제 뭐 우두머리면 굉장히 뭐 무기징역 이제 무기금고까지 이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 즉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방송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형법학자나 헌법학자들 중에서 좀 보수적인 색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쟁점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 계엄을 절차 위반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나왔죠. 뭐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냐 이제 거쳤다는 쪽으로 좀 뭐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지만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관보를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포고령이 나왔어요. 원래대로면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 일시, 지역, 사령관,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관보에 그게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이제 계엄을 할 거다라는 얘기만 계엄 이유까지는 얘기했겠지. 그럼 대통령이 그거를 인터뷰를 통해서는 했으니까 담화를 통해서. 근데 계엄 사령관이 누구다. 그리고 뭐 계엄 지역이 어디다. 이거는 사실은 포고령을 통해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절차 위반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절차를 위반했고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여기까지는 보수적인 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도 디펜스를 못 치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데 이게 내란죄까지 되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아닐 수 있다. 뭐 탱크를 몰고 무슨 뭐 진압을 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물을 타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우수 변호사의 견해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된다고 보는 건데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결국은 97년에 그 대법원 판례가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도배가 이제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내란죄와 관련돼서 이제 그 판시한 결국 5.18에 관해서 판시한 거에서 내란죄에서의 이제 국헌문란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서 폭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국헌문란이 별도로 이제 있어요. 그건 하나의 별도의 챕터로 돼 있어서 81조인가? 국헌문란에 보면 이제 그 기관의 기능을 이제 못다하게 한 것 이런 이제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국회를 폐쇄하려고 하거나 장악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국헌문란의 걸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여기서 원래는 내란죄에서 보면 이 병력을 이용해서 이제 폭동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폭동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폭동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넓은 해악의 고지와 외포심을 만들게 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이제 그게 폭동이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 돼 있는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그거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내란 미수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법조인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김태훈 검사인가요? 무슨 저기 이프로스인가 어디 글 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직권남용이니까 검찰총장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란죄는 안 되더라도 직권남용은 뭐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건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거고 그래서 계엄을 절차 위반해서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저는 이제 직권남용은 되는 건데 문제는 포고령 1호의 내용이 이제 정치활동 금지, 국회 금지 이렇게 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내란죄가 구성되는 거지 그냥 이거 절차 위반이고 실체적 요건에 공공의 안녕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다라는데 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 내란죄까지는 이르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포고령 1호의 내용의 첫 번째 라든가 아니면 전공의들을 처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란죄를 구성하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우리 또 운동권 출신 임재성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네. 거기가 글을 썼던데 거의 세 가지인가를 나눠가지고 이게 내란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뭐 글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썼어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강제 진압하고 요런 사례.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 상황들 신군부가 사실 그 당시에 경비계엄을 제주도 제외하고 이제 경비계엄 상황을 만들었다가 요거를 전국적인 비상계엄으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 상황이 되면은 계엄사령부가 이 계엄 대상 지역의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 장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무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법조의 견해라고 이제 보도되는 걸 보면은 입법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을 갖지를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의 이제 현행의 제도, 현행의 법과 이제 헌법의 취지를 보면은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끝낼 수 있는 거는 입법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법부를 가만히 두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입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의 활동을 방해를 하려고 한 목적이 매우 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이 포고령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직접 군대를 투입하고 이런 걸 보면 국회에다가 군대를 그냥 투입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이 군대를 투입하려고 하는 거는
계엄 사령관이 정해지기 이전부터 계획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계엄 사령관이 자기도 지금 오늘도 보면 계엄 사령관은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걸 몰랐다고. 물론 이거를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는 이후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이 적어도 헌법 현행 법령과 헌법의 바깥에 나간 행위임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도가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란죄 구성 요건에 안 맞는 것이겠느냐. 그래서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는 것일 거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가 본 언론에서 본 내란죄가 맞다라고 하는 분들의 논거인 것 같고 근데 이걸 잘 보면은 내란죄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의 방어 논리 중에 제가 조금 본 거는 그런 얘기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란죄가 아닌 거는 이게 의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규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국토를 참절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었냐 이게 아니면은 다른 이제 뭐 좋은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좋은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면은 그러면 그걸 다 내란죄다라고 이제 요 내란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이제 내란죄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가령 이 반대의 사례에도 이렇게 함부로 내란죄 적용을 하게 돼서 오히려 권력에게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얘기는 그 검사가 올린 글은 이제 그런 얘기죠. 내란죄를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일당들을 내란죄의 수괴 내지는 뭐 내란죄의 공범이다 이래갖고 고발을 한 것인데 그럼 그러세요? 그러면은 수사를 이런 멋진 수사를 검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사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내란죄는 경찰이죠. 그렇죠. 이건 경찰이 해야 되네. 경찰이 하세요. 넘겼는데 어떤 검사가 그러지 말고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직권남용인지 아닌지부터 따지자. 그러면 직권남용은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일단 직권남용인지 아닌지부터 우리가 수사를 하고 그걸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인지 여부를 따지면 그건 이제 직권남용죄랑 연관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자체는 검사가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이 수사의 이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가 있다. 멋있어 검찰. 그래갖고 검찰총장 빨리 우리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게. 그쵸. 그 검사는 뭐 아무튼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근데 본질적인 거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선포하면 안 되는 거를 그치. 명분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는 거를 그냥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한 효과로 그것을 선포한 효과로 이 정도의 이제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어쨌든 고도화되고 어쨌든 우리는 항상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뿌리를 내린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그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그렇게 계엄을 선포했고 자기들 딴에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작전을 꾸렸고 그 작전을 어쨌든 작동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훈련도 막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렇죠. 병원에 예를 들면은 이게 사망자랑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빨리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 병원은 영문도 모르고 막 테스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들은 그림을 그리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런 경우에는 군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대응한다 다 했지만 작동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안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그만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그렇게만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한 거거든요. 군인들이 총 들고 실탄 지급받아가지고 국회에 가면 뭐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군인들이 실탄 들어있는 탄창 장전한 다음에 국회의원 쏠 수 있습니까? 못 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너무 제가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 특전사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징집병들이 아니에요. 부사관들이란 말이에요. 이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뭐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실탄 장전된 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뭐 일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훈련탄이 주로 있었던 그쵸. 사진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탄창이 결합이 안 돼 있거나 그렇죠. 그 말씀하신 이제 모사탄이라고 하던데
고무탄 위주의 그런 거를 장전을 해놨어요. 혹시 쏘게 되더라도 살상력이 없는 탄. 왜 그랬겠어요, 그게. 뭐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만약에 정말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책임질 일이 생기고 그게 예를 들면 그냥 여기가 뭐 독재국가 같으면은 이 민주주의적 기반이 없는 나라 같으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군인이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인이 국회의원을 총으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거 당연히 계엄령이 선포됐으면 군인은 그래도 되고 넘어가는 그런 나라겠죠. 독재국가는. 그리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않은 국가는. 근데 여기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것에 따라서 군인이 뭐 총을 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100% 됩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회에 군인이 가는 것부터가 지금 불법인 것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리 계엄령에 따른 것이라 계엄령에 하더라도 따라 안 되죠. 그렇죠. 국회는. 예. 계엄령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네. 요거는 그렇죠. 예. 그걸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실탄을 넣을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윤석열식의 계엄령이라는 거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번에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정신은 대학 입학할 때 배운 유신헌법이야, 유신헌법이야, 아니면 50헌법이야. 그러니까 합격은 물론 60헌법으로 했는데 하여튼 헌법 점수를 한번 공개를 해야 돼. 이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든가 뭐 뭘 하든가 해가지고 진짜 저 어이가 없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윤석열식 그 계엄령의 우스움과는 별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그 긴급 뭐 담화를 한다고 누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나는 그날 다른 거 막 떠들고 이제 집에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링크를 보내줘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봤는데 뭐 긴급 담화인데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래요. 누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나는 웃었어요 처음에. 또 무슨 가짜 뉴스에 낚여가지고 이거 웃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뭐지? JTBC의 이 유튜브 링크인데 설마 해가지고 이제 택시 아니니까 크게 틀지는 못하고 조그맣게 틀어갖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들었어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횡설수설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한숨이 나온 거예요. 내가 아유 뭐 이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택시기사 왜 그러네요. 나한테 택시기사 왜 그러냐. 근데 내가 이제 택시기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성향의 분인지 모르잖아요. 택시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제가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왜? 세금 폭탄이라는 걸 맞은 이후에 내가 돈을 아끼는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평론가님은 자전거를 날 좋을 때 많이 타십니다. 지금 이제 자전거를 안 타는 춥기 시즌에서. 때문에 평소에는 자전거 타고 여기 와서 땀 뻘뻘 흘린 다음 방송을 하세요. 근데 요즘 이제 11월부터는 자전거를 추워가지고 물론 추울 때도 타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택시기사님 중에는 그 태극기 유튜브 막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많죠.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괜히 이제 트러블 생기고 싶지 않으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말씀드렸죠. 대통령님께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택시기사님이 윤석열이가요? 욕을 막 하더니 욕을 막 하더니 근데 이제 택시기사님도 막 욕을 한 다음에 자기도 이제 이게 사실인가 싶은 거예요. 나한테 그거 당신 가짜 뉴스에 낚인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계엄을 선포를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 믿을 수가 없는 뉴스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뉴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실감이 없는데 근데 이제 나도 이제 현실감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윤석열은 탄핵되겠다. 그 전까지는 뭐 탄핵 피로감이고 어쩌고 해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탄핵되겠다. 저도 그렇게. 이제 탄핵 국면이다. 근데 포고령이라는 게 나왔다고 속보가 뜨는데 포고령을 보는 순간에 미쳤다. 이거는 큰일 났다. 그때 이제 현실 감각이 느껴져요. 큰일 났다. 그때부터 포고령을 보는 순간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무리고 이게 뭐 안 되는 거고 이게 이러저러한 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이거는 잡혀가겠다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이거는 내일 유튜브에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잡혀가겠다. 거기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방송국 가야 되는데 체포된다. 저도 전화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너 집에 가도 되냐? 그래서 야 나는 그 급이 아니다. 아 근데 그러고 있는데 시사인이라는 데서 그 오밤중에 전화가 와서는 지금 오라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내가 어이씨.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계엄사령부는 바쁠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 나올 조간신문하고 그 공중파 뉴스 챙기느라 바쁠 것이다. 그러니까 시사인 같은 주간지에는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격 시사인 헌정 방송이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뭐가 무섭다라는 거냐면 이 절차나 무슨 법적인 구속 요건 이런 거를 다 건너뛰고 막 선포하는 거잖아요. 구수한 법조인 출신이 그 사실 그 무리수를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감각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필요 없냐? 계엄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비상대권을 부여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저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안 봤는데 그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쿠데타라는 행위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라는 거는 일단 계엄이라는 그 예외 상태로 들어가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무슨 이게 법 절차가 문제가 있고 이게 법 위반이고 위헌적이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게 막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굴러가는 그 범주 내에 계엄을 끝낼 수 있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거는 국회 무력화를 성공하기만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다 구금해버리고 체포해버리고 어디 집어넣고 갈기갈기 이제 다 이 분열시켜놓고 찢어놓고 하면 실제 체포조가 들어가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렇게 잡아가고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주요 상임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뭔가를 이 주도할 수 있는 인물들을 딱 이 핀셋으로 잡아넣기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그 윤석열의 계엄 구상은 꼬린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손 못 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윤석열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치관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관이고 굉장히 위험한 정치관이죠. 독재자의 정치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명태균이 맞았다. 5살짜리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명태균만 옆에 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명태균보다도 못한 그 어떤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고 12월 5일인데 지금 오후 지금 2시입니다. 오후 2시인데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담화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기로 했다기보다도 검토 정도로 하다가 딜이 뭐 잘 마무리가 돼서 뭐 안 했겠죠. 딜이 마무리됐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제가 그래가지고 유수 언론의 청와대 출입 기자랑 통화를 해봤어요. 야 유수 언론 거기도 AMC 출신인가요? 아니야.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AMC 출신들. 아니야. 이 네트워크가 아주 뿌리 깊어요. 이 반국가 세력들이. 아니야. 예. 그래서 하여튼 주요 일간지의 그 청와대가 용산 출입 기자 그쪽 얘기는 지금 취재된 거는 대통령은 지금도 나는 억울하다. 네. 나는 저들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국민 담화를 잘못 발표했다가는 또 똥볼을 찰까봐 그럴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로는 지금 메시지가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렸다는 거예요. 지난번 기자회견처럼 될까봐. 네,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지. 오늘 또 뭐 헛소리를 했다가는 오히려 탄핵의 이탈표만 또 이제 생겨나는 이제 후과가 생길까봐 이제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뭐 딜 때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수습이나 사과에 대화만 나와야겠지만. 좀 준비되지 않은 사과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직원과 충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통령 참모진은 뭐 하냐 이랬는데. 그 말리는 거는 왜 듣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지금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사과라는 거를 왜 하려고 그랬느냐, 네. 애초에 검토를 왜 했느냐, 당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어제 이제 릴레이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추경호, 한동훈, 뭐 한덕수 뭐.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좀 논의된 바를 들고 갔잖아요. 근데 탄핵은 일단 막자가 대체적인 그 합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탄핵을 막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탈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려면 대통령이 최소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게 이제 정상인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랬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추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책임을 질 테니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우리 여당하고 우리 저 집권 세력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야 이탈표 관리가 되고 탄핵을 안 당하십니다. 당신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뭐 사과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과를 하면은 지난번 기자회견처럼 될 텐데. 왜냐면 그 자리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에서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죠? 난 잘못한 게 없다. 김용현이도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너 동훈이의 요구사항 국방부 장관을 뭐 저기 해임해라. 나는 해임한 게 아니다. 용현이가 그만둔다고 했다. 사실 정확히는 용현이 형이죠. 용현이 형이 그만둔다고 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는 본인의 결단을 존중한 것 뿐이지. 해임한 거 아니다. 너 용현이 형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너 최선을 다했는데. 중과 부적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동훈이도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지. 그럼 체포조는 뭐? 아니 그러면 체포조는 뭡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괘씸한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그거는 포고령에 보면은 포고령 1호가 정치활동 금지 아니냐? 근데 니네가 가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라면 이 발언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기소해야죠. 네? 기소해야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얘기해야지. 아이고 가끔 보면 T 아니고 F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 싶어서 귀찮아 지금. 그거는 뭐 아니 어쨌든 그 개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국회의원은 그리고 저기 그 집회를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또 웃겨 그게 지금 구조가 보면 법체계의 헌법이랑 개헌법을 보시면 이제 국회에 개헌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되고 그리고 집회를 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그 대통령이랑 계엄사령관이 쥐고 있는 거지만 입법사무는 별도고 그럼 이건 전시에 준하는 큰 상황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랑 함께 국사를 논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회를 바로 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지식에 대한 검토를 안 했거나 하더라도 보기 싫었거나 이런 거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등행과의 만남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법적이고 법 위반된 거 없다. 다 열어줬고 결국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않았냐. 다 열어줬고 심지어는 지금 용산에서 흘리는 얘기 중에 실탄장전 안 한 것도 다 대통령이 시킨 거야. 이렇게 가증스럽게 실탄 박스는 그럼 왜 갖고 있습니까? 갖고만 있으라고 그랬나 그거? 아니면 그 안에는 도시락이었습니까 그러면? 뭔데 그게? 그래 아무튼 그렇게 뭐 그런 가정스러운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합법적이었고 다 열어줬고 그리고 국회가 어쨌든 결의한 이후에 내가 개헌 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다 위반 사항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법적 쟁점으로 가면은 포고령은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포고령 누가 썼냐고 한 건데
계엄사령관 이름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포고령 누가 썼느냐에 대한 1차 책임은 계엄사령관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 그치.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썼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치. 그렇잖아요. 지가 뭘 법을 걔가 좀 몰랐어. 형이 박인수가 형이야 뭐야 그게. 박안수. 네, 박안수인데 뭐 형은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던데. 그 박안수 씨가 군 출신이어가지고 그 박안수 씨도 오늘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내가 법적 검토를 그러니까 자기도 이 원문 자체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 처단한다고 씁니까? 대체 나 진짜 이게 진짜 미쳤구나. 사실 처단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죽인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이렇게 원문이 왔기에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이게 시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국방부에서 아이 그 법적 검토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고 하면 돼요. 당신 이름만 써서 이렇게 하기에 근데 시간이 잘못됐는데요. 22시가 아니고 23시인데요.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고치시오. 이렇게 해서 그거 컨펌 받고 자기 이름 써서 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사령관 책임이다 또는 용현이 형 책임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심을 얘기한 거잖아요 한동훈한테 지금. 그치. 뭐라고 얘기했냐? 나도 그 얘기에 동의한다. 위헌적인 아이디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를 방해할 의도를 나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즉 위헌적인 행위,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에 나도 동조하였거나 나도 그것을 주도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것을 반성하거나 바로잡을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나중에 내란죄로 기소되면 아니면 직권남용죄 뭐가 됐든 간에 그 검찰이 한동훈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어제 무슨 그렇죠. 얘기했냐.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한동훈은 바로 면전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 의사를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탄핵 사유에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얘기하는데 코멘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개전의 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위헌적인 행위를 해놓고 바로잡을 의사가 있어야지 무슨 참작이 되는 건데 바로잡을 의사가 없잖아요. 요런 얘기를 막 한다. 그냥 놀라운 분인데.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김건희 씨도 몰랐을 거다. 그게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왜냐면은 여사님은 제가 무슨 여사님이 양심이 있다든지 여사님은 뭐 민주 시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사님은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촉이 있죠. 여사님은 주로 뭘 하느냐? 주로 딜을 합니다. 여사님은 주로 이상한 딜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가령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 손을 대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근데 이분은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사업가적인 뭐 해결책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이게 되지. 그래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빵 터지면 이게 됩니까 지금 이게? 안 되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지금 경제지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들. 경제지라는 신문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을 해줍니까? 옹호했었죠. 네. 네, 며칠 전까지. 이 비상계엄 나오고 나서 원수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죠. 원수같이 돼야 왜 그렇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주가 떨어지고 뭐 난리 났죠. 심지어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원래 방한 일정 중에 그 카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또 이 위대하신 윤석열 수령님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는 빨리 가라 그래. 지금 나 할 일 많아. 나 이거 해야 돼. 계엄을 해야 돼. 빨리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스웨덴 총리도 방문을 지금 글로벌 왕따예요 지금. 미쳐버린다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라는 거는 이 나라는 큰 일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이면은 엄청난 일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걸 잘 들어보니까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줬다. 다른 나라에도 맨날 있는 일인데 그게 아이돌봄이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줘. 무슨 무슨 예비비가 뭐 어떻게 돼. 맨날 있는 일인데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줘. 그리고 검사와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해. 예,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유라는 거 뭐 다른 얘기를 막 덧붙여놨지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걸 계엄을 선포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도의 민주적 제도가 도입돼 있는 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광경이 연출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도 놀랬다. 트럼프는 감동했을걸요. 나보다 초라인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애는 국민을 백악관에 오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지자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트럼프 내가 한 거라고는 기껏 SNS에 글이나 올려가지고 지지자들 너러 오라고 한 것 정도인데 야 저 대한민국의 미스터 윤이라는 녀석은 군대를 보낸다. 저거지. 주방위군을 동원해보고 이런 걸 했어야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해외 정상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도자랑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는 재고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쵸. 재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해외 정부 입장에서 그런 나라에 그런 난리가 날 만한 지금 상황의 나라에 자국의 국민들의 여행을 보낸다? 안 되죠. 그쵸. 우리는 지금 여행 위험국가, 여행 경보국가로 영국이랑 미국이랑 뭐 다 선포했죠. 네,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왕따. 네?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에 해외 기업들도 있잖아요. 해외 기업들도 주재하기 싫어하지 그러면. 그렇죠. 해외 기업들도 진출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각 나라들의 어떤 그런 이 개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왕년에 하던 게임 중에 트로피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트로피코. 트로피코 이제 흥겨운 이제 카리브해의 그 음악과 함께 섬을 경영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섬을 어떻게 경영하냐? 나는 카리브해 독재자입니다. 카리브해 독재자로서 섬을 이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잖아요. 독재자지만 초보적인 어떠한 민주적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선거도 하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게임 오버예요. 도로도 놓고 재밌네. 공장도 짓고 근데 공장에서 지으려면 사람들이 학력이 좀 돼야 되니까 학교도 져야 되고 뭐 병원도 짓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나를 지지해야 또 선거가 되니까. 근데 IT처럼 막 조폭한테 살해당하고 이런 건 없어요 게임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뭐 현실을 반영 못하는구나 게임이.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막 그 선거 상대가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가 또 있죠.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할 때 이제 선택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계엄령이 있어요. 계엄령을 선포하면 선거를 안 해도 돼요. 그 계엄령이 유지되는 동안은 선거를 안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요. 깔아야겠다.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핸디캡이 뭐가 붙느냐? 경제가 망해요. 경제가 망하는 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져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비자금을 많이 조성해야 돼요. 그 비자금 조성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밌네. 계엄령 선포를 옛날 게임이요? 옛날부터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문명처럼 계속 이렇게 시리즈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만 해봐도 계엄령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게 되는데 아무튼간에 뭐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들이 이제 그래서 방송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엄중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 그건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국민의힘이든 그렇죠. 이 관가든 그리고 지금 이 계엄을 같이 주도한 일당들이든 지금 다 난파선에 무슨 쥐새끼들처럼 다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요. 오늘도 국회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꼰세를 보면은 손절각이지. 다 무슨 꽁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를 다 받쳐줄 거니까 우리가 다 이 가이드라인을 믿고 요 입을 다 맞춰가지고
단일 대우로 우리가 요거를 대응을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니죠. 전혀 아니죠. 각자 도생이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렇죠. 네. 다 나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물어보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이 계엄령 선포할 때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위헌인 것 같았어요. 위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분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본 적 있거든요. 네. 라디오 진행할 때. 네. 그냥 착한 분 같더라고. 그 느낌에. 이렇게 막 정치인 뽐새가 이렇게 안 나고 야심이 세 보이진 않으신 분이었는데 뭐 황당했을 거야. 늦게 왔다는 거 아니야? 11명 채우려고. 마지막에 왔다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회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기용 장관. 뭐 편드는 게 아니라. 아무튼 다들 런 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쟁점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을 것이고, 보수정당에서 친윤을 제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야권이나 뭐 제야나 뭐 이런 데서 한 게 지금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뭐 특검을 하자. 내란 특검. 청원안이 올라갔고, 민주당에서는 요거를 상설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자. 요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약간 꼬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설 특검을 해도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을 하면 200명 거부권을 이제 만약 하면 도돌이표가 돼서 200명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탄핵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쪽 그 소수파? 친한파가 내란 특검엔 동의할까 말까? 여기가 이제 하나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란 특검이랑 그리고 뭐 상설 특검이든 특별 뭐 특검법을 별도로 있는 거 개별 특검법으로 하든 간에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관 탄핵소추랑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 있는데, 대통령 탄핵소추도 이제 발의됐는데 지금 우상호 대표가 조금 빨랐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인터뷰인가요? 글을 썼나요? 하여튼 뭐 보도가 났던데, 그거 부분은 조금 정무적으로 그 지금 윤석열 퇴진에 그리고 탄핵에 동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지금 그 이번에 도사가 되신 우리 김민석 의원이랑 또 이제 그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발의해 놓은 뭐 9월, 11월 뭐 이럴 때 발의해 놓은 개헌법이 있습니다. 개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헌법 개정안은 이제 사전 사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라. 특히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개헌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 개정안이 있거든요. 이 개정안을 통과를 빨리 좀 시켜서 사태 재발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다만 요거는 내란 특검이나 탄핵과 달리 그 10표가 충분히 넘어올 만한 것이다. 적어도 그 계엄 해제에 찬성하러 온 사람들이 개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이 이렇게 오지 않겠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저는 좀 보여지고요. 제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또 청취자들이 싫어하니까. 아니, 여기 김준호의 야망인데 김준호의 야망을 들으러 오는데 김준호의 야망에서 김준호 2로 바꾼 게 김민아인데, 어쨌든 김민아가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선차적인 과제 중에 지금 조금 그 우선순위나 속도나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개헌법 개정안이 빨리 좀 통과시키는 거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김민석 의원도 또 계엄 다시 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게 이제 뭐 허튼 소리를 들릴 수 없다고 한다면 빨리 그 개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가장 선차적으로 저는 좀 필요한 일이라고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주변에 이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 제일 불안해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또 뭐 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하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퇴진 어떻게 할 거냐, 탄핵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사와 이제 도파민이 막 이제 몰려 있는데,
T인 제가 봤을 때는 개헌법 개정안이 통과 가능성도 제일 높고 제일 지금 선차순위로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미 법안은 다 민주당에서 발의가 기존에 돼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도 그걸 좀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바람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인데 운전자가 지금 음주운전자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끌어내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결국은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제 탄핵은 이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20명인지 뭐 10몇 명인지 하는 그 계엄 해제에 찬성한 사람들의 고민이 지금 깊겠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로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은 이제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볼 땐 친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포스트 윤석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제 한동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3가지 요구사안이 그래서 이 심상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가 이제 김용현 해임.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해임 정도가 아니고 잡아야죠. 그렇죠. 지금 해외로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국수벌에서 출국금지 네. 조치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권력이 이미 누수라는 거죠. 그쵸. 윤석열 이거 누수 정도가 아니고 붕괴한 거예요 지금. 출국금지. 예? 검찰이 막 뭐 수사를 검토하고 뭔가에 대해서 자꾸 이 붕괴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그치. 윤석열 정권은 붕괴한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그건 그렇고 나머지 2개가 항상 한동훈식 요구는 3개니까 항상 3 스트라이크 3개니까 나머지 2개가 이제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윤석열 탈당.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뭐야, 그렇죠? 뭐 내각 총사퇴하면 뭐가 되는데 윤석열 탈당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이 2개를 합치면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탈당을 하고 내각이 총사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내각은 누가 채워야 되는데 그쵸. 누가 채웁니까 내각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거국 중립 내각이다. 그쵸 그런 모양새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국 내각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의 임기라는 거는 사실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 난리를 치는데 반을 2년 반밖에 안 걸렸다고요 지금. 예? 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 오해를 던져야 되는데 선발 투수가 조기강판이지. 2년 반이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보여줬는데 클린스만 같은 거지 뭐. 네. 야, 근데 2년 반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남은 2년 반을 거국내각 체제로 갈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까지 힘들겠죠. 사실상 거국내각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이정민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글도 썼던데 실험을 하자. 책임 총리제 같은 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한테 한번 맡겨보자. 내치를. 이게 사실은 평시 같으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평시에는. 그거 해볼 만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지금은 평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대통령은 민주공화정을 이끌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즉각 중단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국정 운영은 즉각 중단시켜야 돼요. 책임 총리 실험 이딴 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건데, 어쨌든 간에 거국 중립 내각으로 남은 2년 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하죠.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올 수밖에 없는 이 결론이 뭐냐면 임기 줄이는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개헌을 통해서든지 하야를 통해서든지 그렇죠. 네, 자기가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든지 간에 탄핵이든 가지. 네, 줄이는 거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내각 총사퇴와 요 국면에서 이 맥락에서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면은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없던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계속 해온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내각 총사퇴를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라집니다. 탄핵을 하기가 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내각 총사퇴를 하면 국무위원을 새로 다 임명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탄핵을 해버리면 권한대행이 없다고. 왜냐면 국무위원 그 수무위원 중무총리 뭐 경제부총리 국방부 장관 뭐 해가지고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없잖아 아무도. 예를 들어 공석이면. 그러니까 탄핵을 미루고 거국 중립 내각을 한 다음에 새로운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대선을 시작. 이거가 다 깔려 있는 포석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얘기도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그래서 한동훈의 해법은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진석, 한덕수, 한동훈 셋이 만납니다. 2시에 2시에 만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탈당하고 무슨 뭐 내각 총사퇴를 만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얘기를. 그렇죠. 근데 이런 연착륙과 이후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덕수 어제 이제 그 국무위원 총사퇴 하잖아요. 국무위원 총사퇴를 하는데 한덕수의 메시지가 묘해요. 한덕수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뭐를 뭐 하게 책임을 다하겠다.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무슨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권 임기 반 지났는데 어떤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지막 순간? 본인의 마지막 순간입니까? 아니면은 뭐 윤석열의 마지막 순간입니까? 뭐예요 그게? 근데 이런 묘한 메시지가 나와요.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권 지금 이 상황 뭐냐? 개와 늑대의 시간이에요 지금. 아무튼 3시 얘기를 합니다. 3시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5시 반쯤 돼가지고 대통령이 한 4시 반쯤 그 전날 얼마나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많이 무리를 하셨겠어요. 예? 3시 반까지 깨있다가 한잔하고 잤겠지. 3시 반까지 깨있다가 이 국회 의결하고 나서도 1시인가에 의결을 하잖아요. 의결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바로 안 받잖아요. 대통령이. 바로 수용을 안 합니다. 이 계엄을 그만하세요. 국회 의결 사항을 바로 수용을 안 해요. 바로 수용을 안 하고 뭐야 이럽니다. 이러고 미국 제가 주목한 거는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에서 국회가 했는데 좀 봤지? 미국은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몰라서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감히 식민지에서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그래. NL이에요? 아니.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저기 NL론이 아니구나. PD론이구나. 네, 어쨌든 신식 국독자 이거는 PD론인데 그렇죠? 신식 국독자입니까? 뭐 독점 강화 종속 심화. 뭐지?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신식 국독자. 왜 이렇게 사상 검증을 해 자꾸? 아무튼 미국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메시지가 그렇게 오픈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매우 대단한 신호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한 2번을 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해구산 회의인가 그거 취소했죠. 그건 당연히 취소하죠. 이런 지도자랑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도자랑. 근데 그거는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윤석열이 국회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 뭐해? 빨리 지금 그만한다고 해. 그걸 한 2번인가 맞고 미국 국무부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2번인가 맞고 3시 반에 그 희한한 메시지가 나오죠. 희한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제가 국회가 요구하니까 수용을 하는데 지금 새벽이다 보니까 국무회의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와서.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야당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메시지가. 근데 그게 녹화로. 조선일보 보니까는 3시 반에 녹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3시 반에 녹화하고 4시 반에 들었죠. 근데 그거를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덕수가 총리가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은 와도 안 와도 되거든요. 국무회의라는 건. 효력 있는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면 되거든요. 이 메시지는 갖고 있다가 근데 메시지를 또 내는 시점에 뻥칠 수는 없으니까 국무회의가 안 되고 있어요 라고는 했지만 국무회의가 되는 시점 즉 4시 반까지 갖고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빨리 모여봐 빨리 모여봐 땅땅땅 치고 4시 반에 이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은 3시 반에 그걸 얘기하고 가서 이러고 이거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죠. 집에 가고 이런 다음에 어느 쪽일지 모르지. 이래 용현이 형 중과 부적이었어.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딴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간에 뭘 했는지 하고 오후에나 뭐 일어나셔서 우리 수령님이 뭐 북한 코들 일어나셔갖고 북한도 아침에 안 일어나요. 북한 김씨들도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오후에 일어나요 그 양반들도. 아. 예? 그래서 미사일을 새벽에 쏘고 아무튼간에 그렇게 일어나서 4시인가 뭐 출근을 해서 예? 그런 것도 다 한덕수 총리는 또 근데 그래서 뭐 민주평통 행사인가 뭐 대신 가고 그런 것도 다 노인 학대입니다 이거. 예. 그런 것도 다 이게 정황인데 이런 대통령의 사소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거의 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박근혜 정권 때 생각을 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끝에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온갖 사소한 뉴스가 다 나옵니다. 막. 뭐 헬스 트레이너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의혹도 있는데 오늘 박근혜가 어떻게 했다 뭐 사소한 게 딱 나와요. 그 한겨레 막 단독 이래가지고 윤석열 4시 몇 분 출근 뭐 이렇게 다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시 몇 분에 와서 정진석, 한덕수, 한동훈이 막 얘기를 하다가 아, 대통령 왔단다 가자. 그래가지고 용산에 갑니다. 그리고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추경호가 또 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끼고 요렇게만 가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중진들이 또 껴요. 나경원, 그다음에 무슨 뭐 주호영, 그다음에 뭐 권성동, 그다음에 또 김기현 이런 사람들 껴가지고 우르르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나는 죄가 없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뭐가 안 되냐, 뭐 그게 그리고 뭐 체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이 중진들은 왜 갔습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착륙 및 이후 로드맵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려고 다 간 거예요. 제가 그렇죠. 예. 잘 보시면은 이 멤버 구성을 보면은 물론 이 중진 플러스 지도부 뭐 이런 구성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들 있죠. 나경원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본인은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가 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늘 자기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기 뭐야? 믿기 어렵지만. 우리는 웃지만 본인은 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군 주호영. 그다음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거기 꼈어요. 권영세 이런 사람들. 뭐 이분은 여러 군데 얘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 대권 가야 되면은 당대표를 내려놔야 될 수가 있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당을 맡을 가능성이 있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쵸. 권성동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결국은 가서 리더죠 다 사실. 네. 이후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란 사람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 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답답하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물러나야 되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못됐어? 왜? 뭐 어제 뭐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그래서 미묘한 지점인 게 박근혜 때 대통령 때를 곱씹어 보면 그때 뭐 민평당도 그때 국민의당 아직 국민의당이었죠. 안철수 국민의당이고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아직 탈당하기 전인데 거국 중립 내각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근데 안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으로 더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을 굉장히 보수는 안타까운 골든 타임으로 지금도 복귀할 거거든요. 그때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갖고 수용했으면 적당히 이렇게 수사의 범위를 막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탄핵까지는 안 갔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일단 조기 대선 6개월 이내 탄핵과 대선을 치러지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2년 반을 채울 수는 없겠지만 거국 중립 내각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 사는 길이다. 탄핵을 막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생각에 대한 지금 이 이해관계의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이해관계 어떤 연합이 있어가지고 다들 보세요. 이번에 내각 총사퇴해가지고 내각을 뭐 거국 중립 내각을 꾸리는데 여당이 총리 할 거 아닙니까? 네. 총리를 야당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리가 사실상 나라를 대신 다스릴 건데. 근데 그 총리는 어떤 총리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는 총리예요. 총리 몸값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 씨는 총리를 놓고 싶을까요? 한덕수 씨가 지금 역대 재위기간 4위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네. 종필이 형이랑 네. 정일권 총리랑
최규화. 이거 추억의 이름인데 정의원. 최규화. 3명 빼고 사실 총리 재위 기간이 1000일이 넘는 사람이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4명이에요. 4강인데 이제 이거 좀 더 지금 순위를 올릴 수 있겠지. 놓고 싶을까요? 권한대행을 하면 물론 본인이 권한대행하고 대권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지만 또 차기를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놓고 싶지 않으니까 메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한덕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이 언젠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보도가 저는 이 보도 묘하다고 보는 게 한덕수는 정상인인 모두 정상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무회의에서도 말렸고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말렸고 끝까지. 그리고 국회가 그 비상계엄 그만하라고 의결한 것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바짓가랑이 붙들고 이거 안 받으면 법에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라고 관철시켰고 자기 정상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오늘 한겨레 논조를 보면 아시지만 그게 아니고 왜 못 막았냐고 해야 되거든요. 넌 뭐 했냐라고 해야 되거든요. 나와서 따로 인터뷰에서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따로 했어야지 원래. 그렇죠. 어떻게 멱살이라도 잡아갖고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정상인이에요. 이게 무슨 거냐? 무슨 얘기냐? 만약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전형적인. 서로 누가 개고 누가 늑대지? 늑대인가? 이거예요 지금. 자, 대망의 한동훈의 계산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가장 웃긴 포인트인데. 포인트죠. 분명히 얘기했어 한동훈 대표가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다. 이것에 부역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했잖아요. 다 알겠죠. 자기도 이게 미친 짓거리라는 거를 알지. 예? 정상인이면 다 알죠. 제가 법을 전공했습니까? 심리학 3년 했습니다. 예? 누구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을까부터 생각이 돼요 저는. 예? 제가 그걸 알아맞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 방식이 그렇게 돼요 그냥. 예? 김준우 변호사가 뭐를 보면은 법이랑 제도부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 볼 때 법부터 생각하죠. 아니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뭘 위반했을까 이거부터. 아니요. 검사들이 사람 보면은 저거는 무슨 죄인데 이거라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저는 그 정도로 리걸 마인드가 투철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럼 법을 막 그게 외국 운동권 출신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을 너무 많이 어기고 살아갖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긴 것도 없어.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는 보면 알아요. 보면 이 상황을 국회 총 들고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지 그냥 봐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누가 선포했습니까? 대통령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만의 반성도 없고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거는 재고해 보여야 되고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죠. 무조건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중지를 시켜야죠. 이 통치를.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탄핵은 곤란하다.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탈당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가증스러운 한마디로 오늘 덧붙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시고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저하고 완전히 다르고 저는 불법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하지만 탈당을 하시고 저에게다 맡겨주십시오. 저에게다 맡겨주십시오. 이런 게 어떻게 들리냐? 빨리 나한테 정권을 넘겨라. 이 얘기로 들려요. 나한테 총리를 넘겨라? 아니죠. 그럼. 정권을 넘겨라. 정권을 넘겨라. 정권을 넘겨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응이야? 니은이야? 이응이죠. 이응이야? 정권을 넘겨야 된다. 자, 그러면 정권을 어떻게 인수받을 수가 있느냐? 지금 탄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탄핵을 하면은 바로 대선 치러야죠. 그렇죠. 대선 치르면 누가 됩니까? 대통령.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여론조사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90% 가능성이겠죠.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들식의 세계관으로 보면 죽 써서 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수의 무슨 이 트라우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해봤더니 죽 써서 개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잡혀가고 멸문지화 되더라. 네,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조윤선 이런 사람들 잡혀가고 김기춘 멸문지화 되고 홍준표 시장이 계속 윤석열 편만 들다가 난 너무 웃긴 게
윤석열 편을 또 드는 글을 올렸어요. 해프닝이야. 뭐 이게 뭐야? 정확히 얘기하면 계엄이 있었던 날 저녁에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빨리 이거 다 반대했는데 SNS 중독자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구시장을 바쁘셔서 아무 글을 그날 밤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뭐 침묵한 거죠. 자긴 잤대요. 근데 오늘 올린 걸 보니까 자긴 잤대요. 1. 나는 이 계엄 선포하는 걸 보고 한여름밤에 뭐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웃었고 2. 한동훈이 불법이라고 하기에 쟤하고는 상의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3. 아니 홍준표는 언제 또 했어? 나 처음 봤잖아 지금. 3. 뭐 나는 이게 웃기다고 생각해서 뭐 비상도 안 걸었고 대구시에 비상도 안 걸었고 난 그냥 잤다. 난 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좋은데 뭐 너무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 치는데 해프닝이고 뭐가 어쩌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뭐 이런 얘기를 잔뜩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중임제 개헌 얘기. 그렇죠.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해라.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탄핵은 안 되고 이재명 정권만은 안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거든요. 이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왜 그러냐? 이재명 정권 되면은 홍준표 시장 어떻게 될까요?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바로 가시면 뭐가 문제가 많을 바로 거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네. 오세훈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겠죠.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 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정권이 넘어가면 바로 다 잡혀갑니다. 그러겠죠. 이분들은. 네. 그러니 이재명 정권이 되면은 무조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정훈 의원이라고 있어요. 친한계이고 TV조선 출신이잖아요. 송파. 네. 박정훈 의원이라는 분이 SNS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솔직하게 속내를 다 써놨습니다. 나도 봤어. 뭐라고 썼느냐? 이 정권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치,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은 받아도 탄핵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 생각에는 그렇죠. 그게 나오면 이 사람 생각에 그게 나오면 이재명은 대선 레이스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러야지. 이재명 있는 대선을 치르면 무조건 죽서서 개주는 것이고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러야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건 좀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네. 한동훈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말씀은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 나오면은 그게 이제 게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오히려 자기들 주장대로면 잘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 대표랑 붙는 게 제일 할만한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자기들 주장대로라고 하면. 거기에 계산은 이런 거죠. 당 대표가 유죄 판결 받고 당 대표가 이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제 뭘 상실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다가 신뢰를 보내겠느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을 용인해도 이재명 정권을 용인하고 싶지 않다라는 정서법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지더라도 박정훈 의원은 이제 정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다음 대선이 만약 원래 임기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거는 민주당일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총선은 더 대승하겠죠. 바로 정권 직후니까. 그럼 차라리 조기 대선을 해가지고 민주당 정권이고 정권 후반부에 비판하면서 당선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있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주자 다 째고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서법적으로 이재명 너무 싫어. 이게 더 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넘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렇게 해서 연착륙으로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이유가 뭐냐가 여기 나오는데 조기 대선의 시점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옵션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에 찬성하게 되면 조기 대선의 시점은
몇 개월 이내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헌법재판소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웃 이 오브 컨트롤. 범보수의 어떤 컨센서스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논리.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오늘 메시지의 배경이 추론이 되죠, 그러면. 아,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이런 컨센서스로 국민의힘이 이 당론으로 탄핵은 우리가 부결시키자. 이렇게 당론을 정했구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동조를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여서 그렇죠. 아, 이게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어젯밤까지 상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 담화 취소됐어. 탈당 안 돼. 내각 총사퇴 안 해. 그러면 여기서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받아준 것밖에 없어. 이것만으로는 이 지금 시간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봉합하는 거잖아요. 봉합인데 완전한 봉합은 아니고 딜레이를 시킨 다음 나중에 째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시민들의 여론을. 그래서 이제 박정훈 씨의 이제 그 나름의 그게 김건희 특검 수용이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으로 이거 참 안 좋은 표현인데 물을 타고 윤석열의 목줄을 쥐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변수가 창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도 끌 수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창출될 수도 있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가면은 뭔가가 될 것이다. 특검에서 뭔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뭔가를 시도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시간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요까지 보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을 일순간이나마 무너뜨렸거든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순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다든지 이런 자세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지.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 사자가 막 만용을 부리다가 자기가 막 만용을 부리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졌어요. 예? 자기가 막 이러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예.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선가들 다들 나타나서는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나타나서는 서로 눈을 빛내고 침을 흘리면서 서로 물어뜯을 그 공산을 세우며 자기 배만 불리려는 그런 태세인 거예요, 지금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이 정치 세력의 지금의 이제 요 모습이다. 요게 최근 요 며칠 그렇죠. 사이에 벌어진 일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거를 이제 깨트릴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여기서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더 거리로 많이 나와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어떤 사유들이나 방법들을 좀 채워나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하자면 저렇게 된 이유는 버틸 수 있다 아직. 뭐가 됐든 간에 뭐 지난번처럼 못 당한다. 우리 그냥 이탈표만 없으면 뭐라고 하든 간에 운영할 수 있다. 어쩌겠냐. 방법이 없지 않냐. 쟤네도 이런 아슬아슬한 기대? 자신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술 거냐라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거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결국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이기도 하면서 근데 또 가장 또 강점일 수도 있는 게 결국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수 국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경우에 약점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주어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그게 주권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칼 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슈미트?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히틀러를 나치로 옹호하는 바람에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그 예외 상태를 지금 계엄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예외 상태를 다수를 차지하는 유권자가 국민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인 거 아닙니까? 시민이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인 것인데 계엄이라는 제도는 계엄이라고 하는 뭐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가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예외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도자한테 어떤 제한적 조건에서 잠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이라는 거에 진입하는 단계를 굉장히 그 엄밀하게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라는 지도자는 탈취한 거예요, 지금. 약탈한 겁니다. 그 본인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이번에도 이제 계엄 선포하는데 들어갔는데 자기가 뺏어간 거예요, 지금. 인민으로부터 뺏어갔어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뺏어가서 자기가 계엄을 통해서 예외 상황을 자기가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외를 규정한 그 상황을 다시 뺏어오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예외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럼 이런 때야말로 이 주권자가 나서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쵸. 그런 결론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제도라든가 무슨 뭐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제도를 운용할 수 있고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는 있지 않다. 민주당이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야당들, 예, 야6당이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탈표가 없으면은 어렵고 그리고 이탈표라는 걸 최대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묶었잖아요, 지금. 그날 같이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와야 될 거야, 이제.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뭡니까? 그 의결 영족수가 지금 제2호관이 들어간 거죠?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3분의 2겠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재적의 3분의 2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은 재적의 3분의 2니까 원래 탄핵은 그래서 갈 필요는 없는 거여서 출석할 필요는 없는 거여서 국민의힘이 안 갈 거야. 안 가면 되지. 이랬는데 그 두 개를 같은 날 처리한다고 한 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나중에 처리하면 그러면 끝까지 앉아있어요. 와서 끝까지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탄핵안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밖에 있다가 이제 탄핵 끝난다 이러고 들어가겠지. 그게 웃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탈표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 기술을 쓰는 건데,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에 국면에 들어간 그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어느 정도나 그게 효력이 있을까는. 어쨌든 윤 입장에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친한계 의원이 몇 명이냐가 이번에 좀 파악이 된 거잖아요. 비교적. 와가지고 계엄 해제 투표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해주느냐. 이거는 어쨌든 포인트는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설득하려고 해야겠죠, 국민들이. 탄핵에 동의하자. 가자. 근데 이제 뭐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해서 특검법의 처리 확률이 높아진 결과가 됐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뭐한데 결과적으로는 뭐 뭔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꼭 계엄이 아니더라도 이 희한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언제까지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놓을 것이냐. 뭘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사일이라도 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뭐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중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들 뭐 마음은 잿밥에 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아까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되게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계엄법을 빨리 좀 통과를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가 됐든 다수의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좀 이제 변화들이 또 다른 변화들이 있겠죠.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는 이런 사태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상상은 그렇죠. 뭘 상상하든 그걸 능가하는 분이어서 사실은 전통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들도 그동안은 탄핵은 정치적 구호지 실제로 이제 진심으로 다가가거나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딱 변곡점으로 다 바뀐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번 완전히 달라진 이거 거죠. 완전 그냥 탄핵이다. 이제 끝이다. 지난주랑 이번 주랑 다른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인지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헌재 올라갔을 때 오늘... 기각될 거고 뭐 안 될 건데 그걸 왜 하냐 이런 거였죠. 저희는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오늘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그거예요. 죄송하다. 양상훈 주필 그게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칼럼 제목이 뭐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단가 뭐 그래요 제목이. 하여튼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답니다.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대요. 네.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국면은. 그리고 지금 경향 뭐 한국일보도 그랬던 것 같고 아예 퇴진하라라고 사설에 그만해라. 그건 진짜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외적인 경우.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네. 한국일보가 무슨 우리가 언론을 뭐 편의적으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뭐 이렇게 막 구분합니다만은 한국일보를 뭐 진보 언론 이렇게 하지 통칭 부르지 않잖아요. 보통 균형. 거기는 원래 또 균형을 중요하잖아. 그렇죠. 뭐 중도라고 부르거나 요즘에 그 사주가 바뀌고 나서 보수적이 됐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묘했어요 그동안 정치면이. 그렇죠. 근데 계엄 선포한 다음 날 그 계엄을 선포하고 그게 이 해제가 된 다음 날 제목에 불법 계엄이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불법 계엄 선포했는데 그게 해제됐다. 불법 계엄이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그리고 사설로 퇴진하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미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고 오면 하지 안 한다. 지금은 사실은 결국 그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에요. 자기가 살려면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탄핵에 늑대가 되셔가지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유승민 대표가 뭘 잘못했냐고. 뭐 맨날 유승민 트라우마야. 그거는 유승민 대표가 잘못한 거는 정무적 판단인 것이다. 얼마 전에 어디였죠? 리얼미터였나? 어디였죠? 그리고 그 정무적 판단은 무슨 탄핵 국면이나 이런 데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이제 나는 이후에 안철수 대표랑 합당한 게 잘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이제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 훨씬 이전에 훨씬 더 기민한 어떤 것들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는 보수 쪽의 대선 주자 2등이 유승민, 한동훈 1% 차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17, 16인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보수층만 놓고 표집을 하면 이게 다르게 나와.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헌정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개인의 영달보다 선공 후사의 자세로 좀 이걸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뭐 자기도 뒤가 있고 이렇다고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야망을 좀 올바로 가지십시오. 김준우처럼 야망을 좀 공적인 야망을 가지고 좀 대국적인 야망을 가져야지. 그렇게 조그만 야망. 내가 어떻게 좀 이번에 나볼까? 그게 고돌입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좀 이 고돌이로 나볼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똑바로 하십시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탄핵의 대장정이 시작됐고 대장정 어떻게 이제 갈지는 함께 만들어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또 그나마 좀 변화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해줬어요. 이거 역대급 촬영 시간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